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조세론 제4강 부동산 조세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환산 취득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그 단계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등, 보유의 경우는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세, 법인에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법인세, 뭐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나오겠죠. 처분의 경우는 뭐 양도세가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양도를 하지 않고 부담부 징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하고 징여세가 같이 나오고, 상속이 일어나서 처분이 되면 이전이 되면 상속세, 징여로 이전이 되면 징여세, 뭐 이렇게 나오겠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걸 내게 되면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매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부동산 재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시가, 도대체 뭐가 기준시가냐, 이걸 좀 우리가 정확히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시가의 기준이 되는 것 이름이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은. 그리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이름을 하고, 공시대장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될 다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공시기간은 국토부장관이 하고 매년 4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다가구, 다중 이런 걸 포함하죠. 그래서 표준주택은 매년 1월 말, 그 다음에 개별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4월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4월 말에, 표준주택은 그 개별주택 하기 위해서 일정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4월 말에 다 공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택은 언제 한다? 4월 말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토지는 이름이, 기준시가 이름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아마 50만 필지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월 말에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쭉 해요. 그리고 시군구에서 공무원들이 5월 말까지 개별 필지를 비준표에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5월 말경, 꼭 5월 말이 아닙니다. 5월 28일 날 할 때도 있고 29일 날 할 때도 있고 30일 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5월 말경의 토지는 개별 공시가가 매년 공시돼요. 주택은 언제? 매년 4월 말 경, 그러니까 4월 28일, 29일, 30일 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월 말경에는 주택이 공시가격이 바뀌고 5월 말에는 토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매년 12월 말에 바뀌고, 기타 건물의 경우는 매년 12월 말, 뭐 시가표준액은 마찬가지 12월 말. 기준시가는 뭐냐면 이건 국세청에서 국세를 할 적에 적용되는 거고, 시가표준액의 용어는 지방세를 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아도 약간은 달라요. 근데 뭐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준시가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 형권도 기준시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목별로 과세요건을 요약해 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는데요.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과세요건이라고 해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과세요건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건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세요건이라고 말한 안에는 납세의무자, 세금을 도대체 누가 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세 대상, 과세 세금 계산하는 그 과세 표준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쭉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계산된 거에다가 세율은 어떻게 돼 있어? 뭐 6%야 10%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법을 이해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이해한다. 그러면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누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양도세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것이고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게 되면 양도세를 다 해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절차적인 것만 남는 거죠. 어떻게 세금을 뭐 언제까지 내느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세 요건을 여러분들이 크게 틀을 잡아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양도세를 한번 보면 누가 냈냐? 양도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누가? 개인이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이건 이제 세법에 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과세 표준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했지만 양도과세에서 취득가액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필요금 빼면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죠. 원래는 그걸 전부 여기다 열거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고, 세율은 아까 앞쪽에서 좀 봤지만 6에서 42% 이렇게 적용되고, 이제 가산이 될 때는 10%포인트 가산되면 16에서 52% 적용되고, 20% 가산되면 26에서 62%로 가산되는 거죠.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고, 단일 세율로 6에서 40% 적용하지 않고 40%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50%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70%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동산을 세율이 다른 걸 여러 개 팔 때는 그냥 세율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부동산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B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서 누진세 플러스 10% 가산해서 계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 법은 어떻게 했냐면 비교과세를 또 도입을 해서 이렇게 세율이 다른 두 개를 팔았을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세율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과 두 개를 다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누진 부담을 지운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비교해서 큰 걸로 신고하게끔 법에서 돼 있어요. 이것도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냥 각각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세율에 맞게. 당연히 틀린 게 없습니다. 맞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비교과세를 하라고 한 번 더 해놓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아닌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큰 틀에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서 제가 요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표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데 신고한 가액을 하는 거고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하게끔 돼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거기에 매매계약서 금액에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매매계약서가 10억이라 돼 있더라도 그게 토지였다고 봐요. 그럼 10억짜리 토지를 샀을 적에 시가표준액은 만약에 6억이었어요. 그럼 내가 7억으로 신고하면, 잘 보세요. 10억에 샀지만 시가표준액이 6억이야. 그럼 내가 7억으로 신고를 이렇게 신고한 가액인데 시가표준액보다는 컸잖아요. 시가표준액이 6억인데 내가 7억으로 신고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0억에 산 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있던 예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개업법에 의해서 거래된 이런 가액들, 우리 이제 매매계약서에 있는 금액이죠. 그런 가액은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라 이렇게 이제 법에서 강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10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10억에 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걸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과표가 10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예외에다가 부동산 중개법에 관련된 거래 금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를 낼 때 매매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을 막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저 조문에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매매계약서 뭐 중개법에 의한 매매 금액을 적게끔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고하고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만 크다면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 경우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는 뭐 좀 금액이 작으니까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업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해서 주택하고 토지로 나눠지고 토지는 종합산하고 별도합산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주택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60%를 적용해요. 60%. 그 다음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70%를 곱해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구할 적에 시가표준액을 막바로 쓰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낮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가표준액의 이제 주택의 경우 40에서 80%까지 그 외에는 50에서 90%까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걸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60에서 70 주택은 60으로 돼 있죠. 근데 원래 대통령령에는 40에서 80% 사이로 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 80%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시 대통령령으로서.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경우는 70으로 돼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 50에서 90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고 80, 90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세를 할 적에.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좀 플렉스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당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한마디로 과세 표준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 타당하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현재 저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주택의 경우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쪼개놓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서 6억을 빼요. 1인당 6억. 근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1인 소유가 돼 있는 경우는 9억을 빼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합니다. 저거가 이제 2020년에는 지금 20년이죠. 이게 2019년에 요 자료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85%로 돼 있는 거니까 2020년에는 90%, 지금 90% 올라가 있고 내년은 얼마? 95. 내후년에는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놔둬도 그냥 종부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율을 건들지 않더라도. 왜 그러냐면 주택 공시가격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지금 시가하고 맞지 않으니까 시가에 가깝게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 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법에 설계해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 종부세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종부세율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또 세율을 올렸어요. 지금 개정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또 많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안 대로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택 종부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뭐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증여를 하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를 중과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양도를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4월 후반기인데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가. 그래서 저런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종합업산 대상 토지는 이 땅이 그 나대지처럼 이렇게 종합업산 대상으로 움직이는 토지의 경우는 5억 원만 공제합니다. 5억 원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이니까 지금이 90%, 21년 95, 2020년 100%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금이 많이 늘게 되죠.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토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별도 합산은 잘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지의 경우는 80억을 공제합니다. 80억. 80억을 공제해서 하신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마찬가지로 90, 95, 100 이렇게 곱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이 나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요. 친구 또는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종부세를 안 내. 근데 나는 종부세가 나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주택만 놓고 본다면 주택이 좀 비싼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주택은 좀 그 느낌이 금방 와요. 근데 땅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를 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빌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한 100억 정도 나가. 그 100억 정도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땅을 보니까 이제 빌딩은 임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돼, 그 땅은. 그래서 그 땅의 개별 공시가 합계가 80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 땅은. 근데 나는 반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 내 땅은 놀고 있으면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돼서 나는 한 20억짜리인데 그 땅의 개별공시가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이미 5억을 넘었기 때문에 나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종부세 안 낸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나오지?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강남에 있는데 이상하게 개별공시가 낮게 평가돼 있어. 그 임대 빌딩이.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조금 외진데 강동구 정도 해볼까요? 그 정도 있는데 거기는 개별공시가가 시세에 근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임대료는 강남에 있는 빌딩이 높은데 걔는 종부세를 안 내고 나는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돼 있는 이유가 개별공시가가 시가 반영을 정확하게 비율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개별공시가가 시가가 100억짜리가 개별공시가가 80억이 됐다. 그럼 80%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강남에 있는 땅도 시세 대비 80%를 딱 했어야 되고 강북에 있는 땅도 그렇고 강동에 있는 땅도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땅은 90%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땅은 50%밖에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세 대비.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과세형평성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종부세가 이전처럼 재산세나 종부세가 조금 나올 때는 그런 게 좀 무덤덤했어요. 그냥 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임대료를 적게 받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적게 받는 나는 세금을 잔뜩 내고 개별공시가 높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이 그런 불합리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유념히 보시고 예를 들면 너무 불합리하다 내 땅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해서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이제 보통 따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는데 큰 개요 요즘 하도 이슈도 되고 하니까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주택 토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임대형 토지가 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와서 이게 좀 부담된다 그러면 배우자 앞으로 토지만 일부 증여해도 돼요. 토지금을 꼭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토지만 증여를 해, 배우자한테. 일부. 그러면 이제 80억 아래 떨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인별로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것은 80억 아래 떨어졌고 와이프 것은 좀 늘었겠죠. 예를 들어서 좀 10억 정도 해줬다든지 6억 해줬다든지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얼마 해줬으면 와이프가 얼마 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채 있을 때 배우자 앞으로 칭의를 한다든지 자녀 앞으로 칭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세대 분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이제 왜냐하면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인별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과표가 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부세 소위 말해서 공제금액, 이 공제금액 언저리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그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납세자들의 이제 소위 그 의사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경우는 이제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있는데요. 처분의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지금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저 말은 뭐냐면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뭐 필요경비도 실제 들어간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옛날에 취득해서 얼마에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매매계약서도 없고, 뭐 금융자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시가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취득한 것을 취득가액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뭐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없는 경우는 세금을 그럼 알 수 없으면 세금 못 내느냐? 그게 아니죠.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서 내라 이거죠. 양도가액을 가지고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근데 만약에 시가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충력 평가 방법, 소위 말해서 기준시가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상속증여세법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상속증여세법에서 이걸 재산평가라고 그래요. 그 원칙 시가하고 보충력 평가 하는 것을 재산평가라고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때는 저 재산평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저걸 잘 활용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 테마만 가지고 그 한 강좌 또는 두 강좌 정도를 할 거예요. 아마 이 테마만 가지고도 엄청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가 꼭 배워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역시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번 시간이 되면 하고 이번 시간이 좀 시간이 많이 도과되면 다음 차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동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저 환산 취득가액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절세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라도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했을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크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쫙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취득할 때, 부여할 때, 처분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된다. 큰 틀을 이렇게 잡고 계시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취득세도 잘 보시면 옛날하고 달리 사실상 취득가액 해가지고 시가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유세는 시가를 할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개념으로 보유세는 들어와 있는 거고 양도도 실거래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고 상속증여세도 시가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 시가 개념, 보유할 때는 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된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그때는 기준시가 개념, 처분할 때는 양도든 상속증여든 원칙은 다 시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표준을 상정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세율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은 않겠습니다. 암기하라든지 뭐 이걸 좀 숙지하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저랑 같이 오늘 이 시간 보면서 느낌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쪽은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죠. 이거죠. 양도세 세율하고 상속증여세 세율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이런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죠. 뭐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더라도.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매는 4%예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1%, 2%, 3%.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는 6억에서 9억 사이를 1에서 3% 사이로 이렇게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2%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4주택 이상일 때는 4% 적용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상속의 경우, 징역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3배 중과 5배 중과 이런 중과가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제 주택의 경우, 토지의 경우 그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별장 같은 건 좀 높고 이런 일반적인 건 좀 낮죠. 마찬가지로 골프장이나 이런 건 좀 높고 나머지는 좀 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높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세율이 높아요. 앞전에 제가 종부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이 누진 부담도 커지고 해서 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또 더 올린다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의 경우는 그 기본세율이 6에서 40이고, 뭐 1년 이내 아까 좀 대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세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속증여세는 10에서 50%.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상속증여세는 아주 부자들 경우는 어르신이 돌아가면서 재산을 남기면 반절은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고 반절은 자녀들한테 간다. 5대5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 요약인데, 이것은 속산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세 속산식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할 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넘었어, 과표가. 뭐 6억이다. 그러면 6억 곱하기 42% 마이너스 3,54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80, 5220, 14900, 19400, 25400, 3400 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도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50%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표가 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진해서 딱 계산하는 게 아니고 50억 곱하기 50%, 50억 곱하기 50%, 5, 25 마이너스 4.6억 이렇게 딱 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꺼번에 쉽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1060, 160, 460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오늘 이번 시간 수업은 다 그냥 숙지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사진처럼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